제가 들려드릴 74번째 책은요. 알랭 드 보통의 소설 우리는 사랑일까입니다. 알랭 드 보통은 스위스 사람이고요. 지금은 영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가 유명해진 건 사랑 시리즈 3권의 책 때문입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 이 3권 중에서 우리는 사랑일까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일까는 여자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는 남자 입장이 주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읽다 보면 수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가가 약간 현학적인 성향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거북하지 않고 아주 내용에 잘 스며들어서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인용이나 비유들이 너무 적절해서 놀랍기도 하고요. 남녀 간의 연애 심리를 이렇게 잘 다루는 소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을 디테일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20대의 앨리스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런던 소호 스퀘어에 있는 광고 대행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녀는 감정을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앨리스는 그동안 여러 분이 연애를 했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순간에 자신이 반쪽을 만나리라는 생각을 유치하지만 고집스럽게 갖고 있어요. 냉소도 지겹고 본인과 타인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도 지겨워서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에 휩싸이고 싶었어요. 관계의 불소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열정에 대한 믿음을 늘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지금 친구 수지와 같이 살고 있어요. 수지는 간호사로 쾌활하고 현실적인 면이 강한 여자예요. 지금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 매트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친구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앨리스는 박탈감이 들곤 했고요.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애인이 없으니 오히려 사람이 필요치 않은 듯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친구의 범죄에 드는 남자는 많았는데 이들이 혼자라는 느낌을 없애주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앨리스는 학교 동창회에서 파티 초대장을 받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파티는 템즈 강변에 있는 창고를 개조한 건물에서 열렸어요. 거기에서 에릭을 만납니다. 그는 기운이 넘쳐 보여서 앨리스에게 그녀에 관한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해댔고 그녀는 방어적인 자세로 대답했어요. 에릭은 의사였다가 더 좋은 수입을 찾아서 의료계를 떠났어요. 친구와 함께 음반 사업을 해서 성공했고 의류 체인에 관여했다가 최근에는 금융계통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매력있는 남자였고요. 유혹적인 이탈리아 남자처럼 굴었어요. 욕망을 숨기지도 않았고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개의치 않아 했죠. 그동안 앨리스는 이런 남자를 본능적으로 경계해왔지만 에릭이 조용한 데서 한 잔 더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어요. 유혹을 받아들이는 건 매우 어려운데 너무 빨리 넘어가면 해퍼 보일 수 있고 너무 미적되면 상대가 흥미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앨리스는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을 구길 위험을 무릅쓰고 집에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의 바르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들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일은 어찌 보면 과거 사귀던 사람들과의 습관이나 기억과 충돌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 역사는 차였거나 찼던 사람들을 의미했고 좀 어두운 면에서 보자면 실망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었죠. 그들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역사도 함께 만나고 지나갔어요. 앨리스는 그날 밤 잠든 에릭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 새겨진 과거의 흔적들로 미래를 추론하려고 해보았어요. 이 남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대할까? 이 남자가 우습게 여기는 게 뭘까? 뭘 싫어할까? 정치적 견해는? 우는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열등감을 느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화창한 봄날에 지혜롭고 잘생긴 남자 팔짱을 끼고 템즈 강변을 걷는 기쁨을 맛게가는데 몰두했어요. 벌써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였고 만일 지금 그녀가 에릭을 사랑하는 것일 리 없다면 그녀는 사랑을 사랑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자신의 이 감정적인 열정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였죠. 첫 주말을 보내고 화요일이 되었고 앨리스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으나 에릭은 당장은 바빠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심각한 관계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고 했는데 둘의 관계 바깥에 있는 삶도 있다는 걸로 이해했어요. 에릭은 주말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에릭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앨리스는 이걸 토대로 자신들은 성숙한 관계에 접어들었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건 극장의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 공간을 지키는 에릭이 연인이 눈앞에 없으면 못 견디는 다른 남자보다 성숙한 것 같아서였죠. 5월이 되었고 그들은 첼시 지구의 템즈 강변에 있는 유명한 식당 멜템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식당은 도시의 소수만 이용하는 굉장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자율 판단과 모방 심리가 있는데 음식이 내 입맛에 맞아서 이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게 자율 판단이고요. 모방 심리는 모두 그렇다고 하니까 여긴 훌륭한 레스토랑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앨리스는 평소 모방 심리 쪽 스타일이었어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았는데 시작부터 졸렸고 공감할 수 있는 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릭이 지난 15년간 런던에서 제작된 연극 중 최고라던가 20세기가 나온 최고작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강하게 긍정했으므로 2막이 시작되자 그녀는 지루하지 않았고 공연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극장을 나올 때는 사무엘 베케트가 정말 대단한 작가라고 거리낌 없이 말도 했습니다. 멜템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도 그녀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가봐야 할 그곳, 사람들이 바로 거기라고 정한 곳에 자기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녀에게는 사랑도 그런 감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감탄스럽지 않은 남자를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앨리스는 자신은 가난해서 이탈리아제 구두와 수제품 정장을 입는 남자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는 에릭 같은 남자가 자신을 원했다는 사실이 허약한 자존심을 붙들어 주었어요. 앨리스는 수지에게 에릭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수지가 지금 만나는 매트는 키가 작고 뚱뚱했고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들은 돈 생각을 하느라 선뜻 여행 계획을 못 세웠고 함께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수지는 매트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트의 섹시함과 멋진 구석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앨리스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하지 않은 남자와 사귈 자신이 없었는데 그녀가 사귄 남자 중에 크리스가 그랬어요. 크리스는 상냥했지만 서투르고 거북한 사람이어서 그와 있으면 자꾸 의식이 되고 그 남자를 위해 변명거리를 궁리해야 했었죠. 수지와 앨리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음식 비평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작은 폴란드 식당을 런던 최고의 식당으로 꼽을 만큼 타인의 도움 없이도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율심리가 강했고 앨리스도 그게 부럽기는 했어요. 앨리스는 에릭을 만남으로써 대단한 상승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파티에서 우울하게 어슬렁거리고 TV 앞에서 저녁을 보낼 일이 없어졌죠. 둘이 만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고 때는 봄, 런던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앨리스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좋았죠. 연애가 잘 되자 직장에서의 능력도 상승되어서 곧 승진할 기회가 생겼어요. 일요일 밤 만족스러운 데이트를 하고 에릭의 집에 들어갔고 에릭은 TV를 틀었어요. 경제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볼 베어링 제조회사의 활동에 관한 방송이 나왔어요. 에릭은 집중했고 앨리스는 그를 애정어린 눈길로 보았어요. 그 눈길을 의식한 에릭은 저 회사 사람들과 거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꼭 봐야 한다며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에게 스킨십을 하자 그는 성가시게 군다고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라도 다른 사람 생각을 좀 해달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처음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에릭을 보았고 급격히 자신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후부터 서로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릭은 동양의 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건 정연함, 깔끔한 여백 때문이었는데 그것들이 그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그의 아파트는 깔끔했고 인생도 그렇게 배열되기를 바랐죠. 사교 생활, 재정 문제, 연애와 섹스가 모두 조화롭고 합리적이기를 원했어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정돈된 상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질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앨리스가 신문을 바닥에 버려두면 그는 사납게 핀잔을 놓았죠. 에릭의 아버지는 연달아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을 빚더미에 빠뜨렸었어요. 어머니는 엄격하고 자제심이 강했으므로 비록 망한 집안이긴 했어도 모양새를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든 아들들을 사립 기숙학교에 보냈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걸 이웃과 아들들에게 숨겼어요. 어머니의 강한 자존심은 망한 집안을 안간힘으로 유지시켰고 모든 걸 숨기면서도 강력하게 제어했어요. 그런 집안에서 살았던 에릭은 최대한 자신의 뜻대로 제어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상황에서만 덤벼들었고 의사를 그만둔 것도 금려 체계가 불확실해서였어요. 그는 지금 성공을 거두었고 그 기질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앨리스의 침실은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았고
에릭은 거길 쓰레기장이라고 장난스레 불렀어요. 특히 침대 위에 놓인 쿠션들과 동물 인형들을 싫어했는데 그 중에서 로마 사랑이라고 쓰인 분홍색 하트 쿠션을 제일 질색했어요. 그걸 쓰레기통에 던지거나 손이 닿지 않는 책장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그건 앨리스가 소중히 여겨서 10년 동안 갖고 있던 거였죠. 그 쿠션은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이었어요. 그 여행은 그녀에게 좋은 추억이었어요. 쿠션이 매력적이지 않고 심미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녀에겐 소중한 거였죠. 그녀는 장식 기능보다는 감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억이 담겨 있느냐로 판단했어요. 식당에서 에릭이 토끼고기를 주문했을 때 그녀는 토끼를 먹는다는 게 싫었어요. 물론 에릭은 논리적으로 소나 양은 되는데 토끼는 왜 안 되는가를 말했지만 그녀는 그냥 토끼를 먹는 게 싫었던 거예요. 에릭은 평소 허약한 존재에 대해 빈정거렸어요. 그건 그가 허약함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었죠. 자기 능력으로 타인의 약점을 보완해주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관용적이지 못했고 감정에 인색했어요. 에릭은 멋있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이었지만 연애를 할 때는 감정을 가릴 만큼 두터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섹스를 한 후에는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녀서 앨리스를 민망하게 하면서도 감정의 옷은 이중 안감으로 두텁게 입어 절대 벌거숭이가 되지 않으려 했죠. 그는 사랑이 대들보가 아닌 삶, 행복의 토대를 자율이 아닌 다른 것에 양도할 필요가 없는 삶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감정의 욕구를 표현할 때는 직접적이 아니라 애둘러 표현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우울해 있을 때 앨리스가 위로하면 그렇게 받는 위로를 불편해했어요. 그는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통스럽고 쓸쓸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돈에 있어서는 너그러웠어요. 돈이 없던 시절에도 친구들에게 술을 먼저 샀고 구호단체에 후원했으며 직장에서도 자신의 수입 일부를 떼서 비서의 급여를 올려주었어요. 앨리스가 쇼핑할 때도 자신의 수입이 훨씬 많다는 걸 잊지 않고 기꺼이 셈을 치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앨리스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그 지역의 치즈를 선물로 사왔는데 그건 꽤 노력이 들어간 선물이었어요. 농가에 직접 찾아갔고 돈을 치르고 포장해서 무겁게 들고 다니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걸 받을 에릭이 있었어요. 에릭은 치즈를 받고 다음날 비싼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건 앨리스의 5파운드 치즈에 대한 빚을 갚으려는 인색한 시도였죠. 그는 자신이 감사해야 하는 위치에 서면 자율성을 잃게 되고 간섭받게 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경제의 세계에서는 빚이 나쁜 것이지만 우정과 사랑의 세계는 잘 관리된 빚에 의지한다는 걸 그는 몰랐던 거죠. 사랑이란 일부분은 빚을 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빚지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견디고 상대를 믿고 언제 어떻게 빚을 갚도록 하는 권한을 넘겨주는 거라는 걸 그는 몰랐어요. 에릭은 너무 급하게 빚을 갚느라 선물에 대한 그녀와 똑같은 감정의 성숙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앨리스는 자신들이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에릭의 피해가는 행동에 좌절하면서도 그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가 짜증을 내면 과로 때문일 거라고, 말이 없으면 고단하거나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라고, 화를 내면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자신에게 화가 났고 그걸 터뜨릴 뿐이라고, 그의 부족한 감정 교류는 수줍음이라는 정신 영역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러나 주말에 에릭의 친구 집에 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말을 많이 하고 상냥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정정했는데 그건 에릭의 자신에 대한 태도의 이유는 그의 과중한 업무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그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는 앨리스 자신의 무능으로 정리했어요. 사실 앨리스는 늘 권력이 공평하게 배분된 관계를 누리겠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예전에 사귀던 남자 중 한 명은 자기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처럼 굴었었고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릭을 만나면서는 권력의 공평화를 하겠다고 생각했었죠. 애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쩔쩔매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균형은 자주 깨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앨리스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다고 말했을 때 에릭은 오늘 저녁 몇 시에 본드 영화를 하는가를 물었어요. 이때 균형이 잡히려면 에릭도 나도 당신과 같이 있으면 편하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공평함이 없었지만 자기도 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었는데 그건 그가 그저 007에 관심을 더 가졌을 뿐이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날은 퇴근 후 저녁 먹자며 전화하겠다고 했고 앨리스는 9시가 넘도록 기다렸지만 전화가 안 왔어요. 그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을 도와주느라 늦었고 그들과 한잔한 후 그냥 집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앨리스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를 묻자 상황을 설명하고는 어쨌든 미안하다고 했어요. 에릭은 너그러움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건 그 자신도 알고 있었죠. 그는 앨리스가 자신을 이상형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걸 충족시켜줘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상냥하게 요구하는 그녀에게 당혹스러워서 할 말을 잊은 적도 있었죠. 앨리스는 곤란한 질문들을 자주 했어요. 자신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떠했는지, 쫓아다니는 여자가 많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당신이 미남이니 당연하다는 식의 말. 그런 질문과 칭찬은 어색했어요. 번화가 길거리에서 여자들의 시선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잠자리에서 더 직접적인 말을 들으면 불편해지는 모순을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편했어요. 앨리스의 애정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고 가끔 역겨울 때도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 그가 말없이 운전만 하면 앨리스는 자신한테 화났는가를 물었어요. 에릭이 그녀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는 없었고 그저 아침에 신문에서 읽은 심란한 기사 때문에 그런 거였죠. 아니라고 하면 그녀는 왜 말을 안 하는가를 물었고 그 행동은 불편한 상황을 더 심해지게 했어요. 그는 착하고 상냥한 여자의 너그러움에 익숙하지 않았죠. 차라리 자신에게 매몰차게 대해주면 남자가 지게 되는 책임감을 면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는 무방비적으로 사랑하는 그녀의 방식이 두려웠고 앨리스는 남자가 변덕을 부려도 비위를 맞추려는 자기 패배적인 성향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에릭과 만난 이후 앨리스는 일에서도 성과를 많이 올렸어요. 앨리스가 새 광고를 수주한 날 에릭은 저녁을 사주면서 칭찬을 퍼부었어요. 그는 애인을 자랑스러워한 거였지만 앨리스는 석연찮은 기분을 느꼈어요. 에릭은 그녀가 약하고 자신감을 잃을 때보다는 강하고 일을 잘할 때 훨씬 친절했어요. 가끔씩 보이는 에릭의 냉정함은 앨리스와 너무 달랐죠. 거대 회사가 무너지면 앨리스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정부가 회사를 살리는 데 도와야 한다고 했지만 에릭은 잘하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앨리스는 단점이 있어도 사랑받을 권리를 말한 거였고 자본주의 적자 생존을 강조하는 에릭이 사업뿐 아니라 사랑에서도 같은 논리를 지지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의 경제 논리에서 보이는 잔인성이 두려워지자 어느 날엔가 자신의 허벅지가 두꺼워지거나 가슴이 처지면 낭비적이고 존재유가 없다고 평가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에릭이 자신이 겁을 먹거나 잘하지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랬어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주길 원했고 서로 아는 게 많을수록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 섬에 있는 호텔에 묵기로 했어요. 두 사람의 근무 형태가 달라서 긴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없었기에 이번 여행은 의미 있었어요. 출발일에 다가오면서 그동안의 관계에 대한 의심과 의문은 싹 사라지고 서로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고 여행 동안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싶었어요. 바베이도스는 아름답고 날씨는 좋았으며 음식은 입에 착착 붙었고 호텔은 특급이었어요. 거기 머무는 동안 그들은 미국인 부부와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결혼 3주년 여행을 온 것이었고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로 무척 잘 놀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릭은 그들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앨리스가 그들이 너무 많이 웃는 것에 대해 말하자 에릭은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본다면서 화를 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했는데 에릭과는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건 마치 난 너보다 새로 사귄 부부를 더 신뢰한다는 말로 들렸어요. 어느 날엔 호텔에서 복식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 에릭은 잘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앨리스의 실수가 거듭되자 짜증을 냈고 그냥 놀이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앨리스에게 그건 패배자가 하는 말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앨리스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고 에릭은 늦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성가셔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앨리스는 둘의 관계에서 자신의 개성을 뚜렷이 표현한 적이 있었던가 자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에릭의 취향에 맞지 않는 부분은 드러내기를 꺼렸고 정치적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을 억눌렀고 다른 넥타이를 사라거나 도심에서 차를 천천히 몰라는 말도 삼가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녀의 인식에 뚜렷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앨리스는 골동품을 좋아했어요. 마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에릭은 객관적으로는 그녀의 행복에 신경을 썼지만 골동품을 좋아하는 이 별난 취미는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에릭은 전시회에 같이 가지 않았어요.
수지는 혼자 가려는 앨리스에게 같이 갈 남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는 매트의 친구로 필립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필립은 음향 기술자로 고전음악을 녹음하는 일을 했으며 골동품을 좋아했어요. 필립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그는 부엌에 놓을 식탁을 찾고 있었는데 예전에 4기둥이 달린 침대를 이런 전시회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4기둥이 달린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필립을 앨리스는 낭만적으로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첼로 모양의 작은 나무 탁자를 발견하고 망설였지만 필립은 마음에 들면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해줘서 그걸 샀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앨리스는 자신이 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필립에게서 자꾸 말을 하고 싶게끔 하는 호기심과 왠지 그에게는 편하게 말해도 될 것 같은 정직함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주기적으로 만나 점심을 같이 먹었고 앨리스는 그에게 에릭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어느 날 에릭과 앨리스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는 남자가 애인과 친구들을 방치하다가 나중에야 자신이 책임을 회피해서 그들을 잃어버렸고 인생이 바뀌었음을 깨닫는 내용이었어요. 앨리스는 에릭이 영화와 현실의 유사성을 알아차리기를 바랐죠. 그러나 에릭은 자신이 처지와는 100만 마일쯤 멀리 떨어진 남자의 단점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녀가 에릭의 단점을 알고 있어도 그게 에릭의 자기인식과 다르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죠. 5월의 어느 날 그들은 어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식사 중 에릭은 예전에 홍콩행 하는 도중 엄청난 비가 내렸고 비행기가 흔들려 바다에 빠지기 직전 무사히 착륙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무서웠겠다고 했지만 에릭은 간단히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앨리스는 문득 이 남자가 평범하게 그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도에는 훌륭한 품위가 없었고 그의 말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녀에게서 사랑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앨리스는 밤을 주로 에릭의 아파트에서 보내곤 했었어요. 그건 에릭에게는 편리하고 그녀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죠. 그러나 전화를 하면 에릭은 피곤하다고 했고 앨리스가 당신한테 가겠다고 하면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하곤 했었어요. 앨리스는 자신이 가지 않으면 에릭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그 남자의 욕망은 그녀보다 적었죠. 그는 혼자 있는 걸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일은 그녀의 몫이었어요. 그럴 때 한 번만이라도 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면 에릭이 당장 왔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애정이 엷어지면서 에릭에게 도박을 걸게 되었어요. 그러자 에릭은 자신이 움직이는 법을 익혔고 최근엔 그녀가 바쁘다고 하면 그가 오겠다고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들이 관계에서 에릭은 제 몫의 노력을 지불하는 것을 피해왔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걸 앨리스가 감당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가 노력하는 몫이 줄어들자 에릭이 더 보충하게 되어갔습니다. 앨리스에게는 에릭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아져 갔어요. 런던의 레스토랑을 훤히 아는 것, 우아한 아파트, 사회의 사다리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녀가 나중에 얻을 수도 있을 것이며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임을 그녀는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자기 존중심이 어느 수준까지 커지자 더 이상 종교적인 사랑의 속성인 굴욕감을 참을 수가 없어졌어요. 토요일이 되었고 앨리스는 에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에릭이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시간들은 쓸데없는 낭비였다고도 말했어요. 그러자 에릭은 아직 사랑한다고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의 늦은 사랑 고백은 앞으로 혼자 밤을 보내야 하고 신경질을 부릴 대상이 없어진다는 걸 깨달은 남자의 반사적인 반응이 아닐까 앨리스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들은 헤어졌고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와 가슴이 찢어지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에릭과 함께했던 추억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으며 욱신거리는 고통과 함께 기억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 상실감을 장본인이 에릭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았고 수지는 그녀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혼자가 된 앨리스는 소박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여행자처럼 살았어요. 밤이면 침대를 독차지하고 누워서 팔다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며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이탈리아어를 배웠어요. 너무도 평온해서 이런 생활을 내주고 감정을 뒤흔드는 연애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죠. 얼마 후 뜻밖에도 필립에게서 엽서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녀는 그의 초대가 기쁘고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연애, 사랑. 연애가 끝나면 헤어진 연인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섞여서입니다. 헤어졌다는 건 지겹거나 실망스럽거나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였거든요. 하지만 어떤 연애였든 사랑이었죠. 사랑은 꼭 지속되어야만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 순간 사랑이었으면 끝나도 사랑 아닐까 합니다. 사랑에는 엄격한 규칙을 들이대면 안 되니까요. 나이가 많이 들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랑 외의 사랑은 별로 꿈꾸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류애 정도 아닐까요? 그러나 추억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나이 든 육신과는 상관없이 마음을 로맨틱하게 지속시켜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받았던 사랑보다 많이 주었던 사랑이 진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유행가 가사가 딱 맞습니다. 앨리스와 에릭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앨리스가 이 사랑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최소한 노력했어요. 에릭에게 앨리스는 그저 스쳐 지나간 자기를 흠모했던 여자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디테일한 감정들은 연인의 몫으로 남겨두었으니까요. 이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헤어질 사랑이었어요. 앨리스는 이별 후에 성장했을 테지만 에릭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일까? 이건 추억을 확 소환시켜주는데요. 지금 사랑했던 사람과 계속 오래 살고 있다면요. 가장 값진 성공일 겁니다. 왜냐하면 추억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랑의 변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변했죠. 근데 그건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깊어져서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 두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뜨거워서 데일 듯한 열정을 쏟아놓게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아직도 같이 있다면 그건 온도와 시간 같은 것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허리 꼬부라진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걸 볼 때 가슴이 뭉클한 건 그들이 오랜 사랑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랑이든 아름다운 건 사랑의 결말을 이렇게 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어떤 사랑이든 이런 결말을 내려는 시작이거나 도중이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중간일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